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 시대를 살아갈 비결입니다. 저자는 히노하라 시게하키, 출판사는 문학사상입니다. 저자는 104세 현역 의사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에 비하면 수명이 훨씬 늘어났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상적인 삶은 장수를 즐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았기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모델로서 여러분에게 장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질병과 우리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의학서도 아니고 흔히 있는 장수의 방법을 설명한 책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장수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나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후의 식생활과 건강법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저칼로리식, 올바른 호흡법, 엎드려 자기는 내 건강 비결입니다. 30살 때의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30살 때 체중과 허리둘레와 비교하면 나의 경우 신장은 168에서 160으로 줄었지만 체중은 60kg 전후, 허리둘레는 85cm로 30살 당시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과식하지 않고 하루에 1300kcal 섭취라는 규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30살쯤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현재의 내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내 신장에 비춰서 적당한 체중은 160-100입니다. 즉 60kg이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중이 이보다 많이 나간다면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나처럼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평상시의 식생활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의 칼로리는 어느 정도인지, 외식 비율은 어떤지, 육류나 생선과 채소는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있는지,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개선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식생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매일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은 적어도 하루에 4km를 걷는다든지 지하철역 계단을 되도록 걸어서 오르내리고 가능하면 에스컬레이터는 타지 않고 매일 걷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호흡법은 생활 속에서 마스터. 장수하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폐의 기능을 강화해서 감염증이나 잘못 삼킨 이물질로 인한 폐렴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은 폐렴입니다. 인구동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폐렴이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일본인의 사망 원인 3위로 올랐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에서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폐암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전문의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른 호흡법을 습관화하는 것이죠. 호흡법에는 단전호흡, 좌선호흡,
요가, 호흡 등이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건물이나 지하철역에서는 되도록 승강기를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숨을 후, 후, 후 하고 3번 연속 뱉는 다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숨을 3번 연속 내뱉고 들이마시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노래할 때 발성을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합창단을 지휘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항상 이 호흡법으로 발성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발성법식 호흡을 몸에 익히면 목이 트이고 또렷한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돼서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기운차고 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엎드려 자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은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척추동물은 이 자세로 수면을 취합니다. 이렇게 자면 잠을 자는 동안 횡격막을 운동시키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므로 위장 운동도 원활해지고 배뇨도 잘 됩니다. 엎드려 잘 때는 우선 배꼽 위치에 넓은 베개를 놓고 그 위에 엎드립니다. 머리 쪽에는 가능한 한 얇은 깃털 베개가 좋습니다. 이것을 2-3번 접어 귀와 측두부에 댑니다. 즉 머리를 15% 정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베개를 뱁니다. 그리고 배는 똑바로 아래를 향하게 하고 두 다리는 조금 구부리고 쉽니다. 이 자세로 누우면 내 경우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소변 때문에 한밤중에 깨더라도 이렇게 엎드려서 두 팔을 자연스럽게 위로 올리면 아주 편하게 다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루 정도 잠을 못 잤을 때도 이 자세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면 충분히 자고 난 것처럼 개운하게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성년기를 지나 고령이 되면 다리가 자주 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을 학명으로는 기립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은 잘 때는 물론 일어나서 있을 때도 네 발로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엎드린 상태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혈액이나 림프가 아주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척추동물이라도 낮에는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다리의 정맥피가 심장으로 쉽게 돌아오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심장 높이만큼 발목에 압력이 가해지므로 이 압력을 거스르면서 정맥의 피를 심장으로 순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소 장애가 나타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 때문에 말초 모세 혈관벽에 투과성이 증가하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며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므로 야간에 소변량이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이 붓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 아침 얼굴이나 손발에 부종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종은 오후가 되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정맥피를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는 다리의 펌프 작용이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흘러나오는 동맥피는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계로 들어가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의 정맥압은 120 정도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걷게 되면 정맥압은 단숨에 40으로 떨어집니다. 즉, 피하 조직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수분을 배출하려면
장단지근을 이용한 보행을 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서 있기만 해도 혈액이 내려가므로 다리의 부종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장단지근의 펌프 작용이 약화되고 피부의 긴장도도 떨어져서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폐용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에는 이외에도 심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심성부종, 간기능 저하로 인한 간성부종 등이 있습니다. 다리 올리고 자기, 림프 마사지로 부종을 해소한다. 혈액이나 림프 같은 부종액은 우리 몸의 하부, 특히 다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부종은 잘 때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놓고 하거나 다리를 올리고 자거나 다리를 마사지하면 해소됩니다. 낮에도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는 책상 밑에 발판이나 낮은 의자를 마련해서 다리를 올려놓으면 부종이 가벼워집니다. 서양인의 경우 어디에서든 책상 다리로 앉아서 편한 자세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잘 붙는 사람은 낮에도 탄력성 좋은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리 부종의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휴식 시간에 틈틈이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므로 이것을 기억해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령자, 특히 간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그런 병을 제외하면 원래 갖고 있는 병이 아니라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유달리 많습니다. 하지만 간병을 받는 경우라도 음식물을 삼킬 때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이로 인한 폐렴으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은 보통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30% 정도 몸을 일으킨 자세에서 음식물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에서는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수직으로 앉고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상체를 조금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꼭꼭 씹은 후에 꿀꺽하고 삼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음식물을 잘못 삼키지도 않아도 여러 가지 균에 감염되어 입속에 치주 질환이 생긴 상태에서 음식물을 삼키면 세균이 기도로 들어가 이로 인해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을 받고 있는 고령자는 하루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입안을 묽은 소금물로 깨끗이 헹궈서 구강의 감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식후에 칫솔로 이를 닦는 것은 단순히 치아를 건강하게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입속의 세균을 씻어내고 세균성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즉 양치질은 치주염을 예방해줍니다. 건강한 사람의 입속에는 염기성균이 존재하며 병원성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줍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침 분비량이 줄고 운동량의 감소, 의식장애, 심장기능 상실, 당뇨병, 항생물질 사용 등으로 인해 입속에서 병원균이 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폐렴 구균, 독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일어나지만 고령자의 경우는 병원 내 감염성 폐렴이 많습니다. 즉,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녹농균을 포함한 그람 음성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규균 이런 것들의 병원균에 감염되어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 경우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고령자는 음식물 등의 기도로 잘못 넘어가거나 병원성이 강한 세균이
기관지나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병 속에 계속 누워있는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균에 대한 저항력도 약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손톱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손톱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에 걸리거나 빈혈이 일어나거나 손톱이 진균이라는 미생물에 감염되면 손톱의 형태나 색이 변하게 되고 광택이 사라지거나 손톱 밑에 미세한 선상 출현이 나타납니다. 손톱의 변화로 이러한 몸의 이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손발톱 자체의 질환은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면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선증은 손발톱 질환 중에서도 아주 흔한 것이죠. 흰색 반점이 생기거나 탈색이 된 손발톱의 일부를 메스로 도려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백선균을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포제를 발라주면 금방 낫습니다. 건강한 손발톱은 투명하고 광택이 나지만 빈혈이 있거나 손가락 발가락에 말초혈관에서 혈행 장애가 나면 손톱색이 핏기가 없이 창백해지고 손가락 끝이 곤봉이나 금북의 채처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끝의 이러한 변형은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이외의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심장이나 폐를 진찰하기 전에 환자의 손끝만 봐도 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조갑이 투명하고 핑크빛을 띠지만 나이가 들거나 앞서 말했던 폐나 심장의 병이 있으면 조갑의 뿌리 부분에 있는 주반월이 창백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톱은 하루에 약 0.1mm씩 자라며 노화함에 따라 자라는 속도도 더뎌집니다. 손톱의 이상으로 어떤 질병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면 우선 파킨슨병이나 바두제병이 의심됩니다. 내민 손가락 끝이 곤봉처럼 부어있다면 선천성 심장병이나 만성 기관지 확장증 또는 만성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톱에 줄이 생기거나 광택이 없거나 손톱이 숟가락처럼 위로 뒤집히는 것은 진균이라는 곰팡이에 감염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피부과에서 손톱 검사를 해보고 백선증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약을 발라 치료하면 됩니다. 손톱이 숟가락처럼 위로 뒤집히는 경우는 선천성 질병 외에도 폐암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톱 밑에 출혈의 흔적인 붉은 선이나 통증성 붉은 반점이 보이면 전신의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의심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은 손톱의 색이나 모양, 출혈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서고 제대로 걷는 방법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워킹 교실에서는 먼저 바른 자세로 서는 것부터 배웁니다. 올바른 기립 방법은 옆에서 보았을 때 귀 뒤쪽에서 어깨, 바깥 복사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억지로 등을 뒤로 젖히지 말고 대둔근을 의식하며 항문을 조금 조이면서 서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뒤로 젖히지도 앞으로 구부리지도 않은 그러한 자세입니다. 상반신을 구부리지 않으려면 벽을 등지고 서서 발 뒤꿈치가 2에서 3cm 정도 벽에서 떨어진 상태로 우선 엉덩이를 대고 등과 어깨, 머리 순서대로 벽에 대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자신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등이 구부정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올바른 기립 자세를 기억해두고 전철이나 버스 안, 횡단보도 대기 시간 등 서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 봅시다. 한편 아름다운 자세로 서기를 해도 걷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굳거나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조금 위로 향하고 보폭은 조금 넓게 양쪽의 어깨뼈를 서로 끌어당겨 가슴을 펴고 걷습니다. 발을 대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폭을 넓게 하고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착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발끝에 체중을 실어 땅을 밀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다소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길이라도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령자 중에는 구부정한 자세로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파킨슨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관찰하면 손끝이나 팔에 떨림이 있습니다. 신경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면 효과가 좋은 약을 처방해주므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걸을 때 양팔은 앞쪽으로는 가볍게, 뒤쪽으로는 좀 크게 흔들고 손가락의 끝은 어느 정도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보기에도 멋있습니다. 최고령의 기무라 씨는 위장에 8알, 나는 위장에 7알만 채웁니다. 일본 국내의 최고령자는 교토에 사는 115세 기무라 씨로 이분은 2013년 세계 최고령 남성이기도 합니다. 일본인이 장수하는 고령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식생활입니다. 기무라 씨는 첫 번째 며느리, 손자 며느리와 함께 셋이 살고 있으며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일어설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식사는 주기 중심이며 위장의 80%만 채우는 소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죠. 에도시도의 본초학자 가이바라 에키켄도 장수의 비결을 위장의 8알만 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 101세의 나이로 전 세계를 바삐 돌아다니는 나의 식사 원칙은 이보다 좀 더 적은 위장의 7알, 즉 70%만 채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따로 운동을 하러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섭취 칼로리는 1300kcal 제한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30세 때 체중을 평생 지속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 경우는 이 칼로리를 지키면서 위장의 70%만 채우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은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또한 저혈압이 있거나 술에 약한 사람이 회식 자리나 여행길에서 맥주 같은 것을 마시면 어지럼증을 느끼며 심할 때는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최고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최고 혈압이 95여서 여름철에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머리가 핑 도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식후의 일과성 혈압 저하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면 일과성 혈압 저하가 일어나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10분 내지 20분 정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고령자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골절로 다치거나 계단 같은 데서 떨어지면 고령자의 경우는
회복하는 데 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의외로 약제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복용하고 있는 내복약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치의에게 말해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단하든지 양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일단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보고 가능하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보여주고 약사의 소견서를 받도록 합니다. 이것을 주치의에게 들고 가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해보기 바랍니다. 어지럼증을 잘 일으키는 약으로는 정신안정제, 이런 진정제나 항전간제처럼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이 있고 처방받은 혈압 강화제의 약효가 너무 세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자동 혈압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기증이 날 때 즉시 혈압을 재서 그때 혈압치를 주치의에게 알려주면 주치의는 거기에 맞춰 처방을 변경하거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과 복용량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는 약 이름과 용량을 적은 메모나 약국에서 주는 약 수첩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과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고령으로 인한 살굴 부위 탈장이나 치질이지만 일본인의 경우 위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서 외과적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마취약으로 처치를 해두면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어 암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행 위암이나 식도암 수술을 할 때는 대부분 전신마취가 필요합니다. 전신마취 수술에서는 폐 기능 저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전신마취를 하면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는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대개 폐나 심장, 혈관 등 몸의 여러 기관 기능이 점차 약해지며 각 부위의 암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과 수술을 받는 경우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폐 기능의 저하입니다. 노화로 인한 폐 기능이 저하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스 교환을 하는 폐의 면적은 줄고 활동하지 않는 폐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관지에 아주 가는 가지인 새 기관지에 가래가 쌓여 기도 폐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되고 가래를 뱉어내는 힘, 즉 배담 능력이 떨어집니다. 고령자는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 기침을 유발하는 기침 반사 기능이 약해지고 구강 내 음식을 삼켜서 식도로 내보내는 힘, 즉 연화의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의 찌꺼기가 기관 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외과 수술은 성공해도 흡임성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큰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수술실에서 병동으로 돌아간 후 수술 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철저한 주의가 없다면 수술 후의 합병증의 위험은 매우 커집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기관 내의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산소량은 줄고 이산화탄소량은 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호흡 부정과 수술 후의 폐렴의 합병으로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큰 수술을 받은 후에는
일반 병동으로 보내지 말고 집중 치료실에서 며칠 동안 마취 의사와 외과 의사의 감시하에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일반 병동으로 옮겨 간호사의 감시와 관리하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령자의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의 관리에는 마취 의사, 병동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 의료가 중요하며 이러한 인력과 설비가 갖추어진 종합병원이 아니면 사실상 고령자의 수술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후기 고령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고령화 사회에서 이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75세를 넘기면서 진정한 인생, 진정한 자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말하자면 예비 인생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자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서툴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각자의 모델이 되어줄 100년 이상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구는 후반전이 더 재밌습니다. 야구도 9회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결핵에도 걸렸고 전쟁과 가난한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요도 납치 사건 때는 나흘 동안이나 감금당해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내 안에 구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일어나고 밤에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라고 생각하며 잠드는 것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도 연료도 부족했던 전쟁 중에는 이웃에게 쌀 한 원만 받는 것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풍족한 시대라면 이런 일에 별 감흥이 없겠지만 행복의 문턱이 낮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의 소중함을 사무치게 느끼는 법입니다. 성서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일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즐겁고 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창피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는 9, 8살 때 하이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도 하고 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도 하는 것이니 내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화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10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요즘 초등학생들이 따돌림이나 교우관계 등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써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사도 틈틈이 하고 있지만 내가 지은 일부의 시에 곡도 붙여볼 생각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비결은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언을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의 친한 분들에게 이제 나는 이런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오직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합니다. 그리고 젊게 살기 위한 또 한 가지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멋지게 차려입는 것이죠. 나는 매일 아침 그날의 날씨와 일정에 맞춰 양복을 고릅니다. 양복 색깔에 맞게 넥타이와 포켓 치프도 고릅니다. 이것은 즐거움입니다. 안경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와 같은 것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잔뜩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이나 중고 서점에서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00세 시대를 살아갈 비결입니다. 저자는 히노하라 시게의 하키, 출판사는 문학사상입니다. 저자는 104세 현역 의사라고 하시는데요.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옛날 사람에 비하면 수명이 훨씬 늘어났지만 두말할 나위 없이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상적인 삶은 장수를 즐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았기에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모델로서 여러분에게 장수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도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질병과 우리 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의학서도 아니고 흔히 있는 장수의 방법을 설명한 책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장수를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나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후의 식생활과 건강법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저칼로리식, 올바른 호흡법, 엎드려 자기는 내 건강 비결입니다. 30살 때의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중요한 것은 식사입니다. 30살 때 체중과 허리둘레와 비교하면 나의 경우 신장은 168에서 160으로 줄었지만 체중은 60kg 전후, 허리둘레는 85cm로 30살 당시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과식하지 않고 하루에 1300kcal 섭취라는 규칙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30살쯤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현재의 내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내 신장에 비춰서 적당한 체중은 160-100입니다. 즉 60kg이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중이 이보다 많이 나간다면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나처럼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평상시의 식생활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 식사의 칼로리는 어느 정도인지, 외식 비율은 어떤지, 육류나 생선과 채소는 균형 있게 섭취하고 있는지,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개선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식생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매일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 분은 적어도 하루에 4km를 걷는다든지 지하철역 계단을 되도록 걸어서 오르내리고 가능하면 에스컬레이터는 타지 않고 매일
걷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호흡법은 생활 속에서 마스터. 장수하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폐의 기능을 강화해서 감염증이나 잘못 삼킨 이물질로 인한 폐렴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고령자의 사망 원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은 폐렴입니다. 인구동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폐렴이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일본인의 사망 원인 3위로 올랐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에서도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폐암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면 전문의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른 호흡법을 습관화하는 것이죠. 호흡법에는 단전호흡, 좌선호흡, 요가호흡 등이 있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단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건물이나 지하철역에서는 되도록 승강기를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숨을 후후후 하고 3번 연속 뱉는 다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숨을 3번 연속 내뱉고 들이마시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노래할 때 발성을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합창단을 지휘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항상 이 호흡법으로 발성 연습을 시작합니다. 이 발성법식 호흡을 몸에 익히면 목이 트이고 또렷한 목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돼서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기운차고 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엎드려 자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은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척추동물은 이 자세로 수면을 취합니다. 이렇게 자면 잠을 자는 동안 횡격막을 운동시키는 복식 호흡을 하게 되므로 위장 운동도 원활해지고 배뇨도 잘 됩니다. 엎드려 잘 때는 우선 배꼽 위치에 넓은 베개를 놓고 그 위에 엎드립니다. 머리 쪽에는 가능한 한 얇은 깃털 베개가 좋습니다. 이것을 2-3번 접어 귀와 측두부에 댑니다. 즉 머리를 15% 정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베개를 뱁니다. 그리고 배는 똑바로 아래를 향하게 하고 두 다리는 조금 구부리고 쉽니다. 이 자세로 누우면 내 경우 5분 안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소변 때문에 한밤중에 깨더라도 이렇게 엎드려서 두 팔을 자연스럽게 위로 올리면 아주 편하게 다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하루 정도 잠을 못 잤을 때도 이 자세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면 충분히 자고 난 것처럼 개운하게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성년기를 지나 고령이 되면 다리가 자주 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을 학명으로는 기립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네 발로 걷는 동물은 잘 때는 물론 일어나서 있을 때도 네 발로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엎드린 상태로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혈액이나 림프가 아주 자연스럽게 순환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척추 동물이라도 낮에는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림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는 다리의 정맥피가 심장으로 쉽게 돌아오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는 심장 높이만큼 발목에 압력이 가해지므로 이 압력을 거스르면서 정맥의 피를 심장으로 순환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소
장애가 나타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 때문에 말초 모세 혈관벽에 투과성이 증가하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며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므로 야간에 소변량이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이 붓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 아침 얼굴이나 손발에 부종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종은 오후가 되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정맥피를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는 다리의 펌프 작용이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흘러나오는 동맥피는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계로 들어가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목의 정맥압은 120 정도입니다. 다리를 앞으로 내딛고 걷게 되면 정맥압은 단숨에 40으로 떨어집니다. 즉, 피하 조직에 과도하게 쌓여있는 수분을 배출하려면 장단지근을 이용한 보행을 해야 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은 서 있기만 해도 혈액이 내려가므로 다리의 부종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장단지근의 펌프 작용이 약화되고 피부의 긴장도도 떨어져서 다리가 심하게 부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폐용성 부종이라고 합니다. 부종에는 이외에도 심장의 기능장애로 인한 심성부종, 간기능 저하로 인한 간성부종 등이 있습니다. 다리 올리고 자기, 림프 마사지로 부종을 해소한다. 혈액이나 림프 같은 부종액은 우리 몸의 하부, 특히 다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부종은 잘 때 종아리 아래에 베개를 놓고 하거나 다리를 올리고 자거나 다리를 마사지하면 해소됩니다. 낮에도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는 책상 밑에 발판이나 낮은 의자를 마련해서 다리를 올려놓으면 부종이 가벼워집니다. 서양인의 경우 어디에서든 책상 다리로 앉아서 편한 자세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잘 붙는 사람은 낮에도 탄력성 좋은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리 부종의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휴식 시간에 틈틈이 복도를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므로 이것을 기억해서 실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령자, 특히 간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그런 병을 제외하면 원래 갖고 있는 병이 아니라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유달리 많습니다. 하지만 간병을 받는 경우라도 음식물을 삼킬 때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이로 인한 폐렴으로 갑자기 목숨을 잃는 일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간병을 받는 사람은 보통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30% 정도 몸을 일으킨 자세에서 음식물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에서는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수직으로 앉고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 상체를 조금 앞으로 숙인 자세에서 꼭꼭 씹은 후에 꿀꺽하고 삼키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음식물을 잘못 삼키지도 않아도 여러 가지 균에 감염되어 입속에 치주질환이 생긴 상태에서 음식물을 삼키면 세균이 기도로 들어가 이로 인해 폐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을 받고 있는 고령자는 하루에서 2번에서 3번 정도 입안을 묽은 소금물로 깨끗이 헹궈서 구강의 감염원이 되는 여러 가지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식후에 칫솔로 이를 닦는 것은 단순히 치아를 건강하게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입속의 세균을 씻어내고 세균성 치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즉 양치질은 치주염을 예방해줍니다. 건강한 사람의 입속에는 염기성균이 존재하며 병원성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줍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침 분비량이 줄고 운동량의 감소, 의식장애, 심장기능 상실, 당뇨병, 항생물질 사용 등으로 인해 입속에서 병원균이 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폐렴 구균, 독감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일어나지만 고령자의 경우는 병원 내 감염성 폐렴이 많습니다. 즉,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녹농균을 포함한 그람 음성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규균 이런 것들의 병원균에 감염되어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 경우는 치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고령자는 음식물 등의 기도로 잘못 넘어가거나 병원성이 강한 세균이 기관지나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특히 병 속에 계속 누워있는 고령자는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폐렴균에 대한 저항력도 약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손톱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손톱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암에 걸리거나 빈혈이 일어나거나 손톱이 진균이라는 미생물에 감염되면 손톱의 형태나 색이 변하게 되고 광택이 사라지거나 손톱 밑에 미세한 선상 출현이 나타납니다. 손톱의 변화로 이러한 몸의 이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손발톱 자체의 질환은 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면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선증은 손발톱 질환 중에서도 아주 흔한 것이죠. 흰색 반점이 생기거나 탈색이 된 손발톱의 일부를 메스로 도려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백선균을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포제를 발라주면 금방 낫습니다. 건강한 손발톱은 투명하고 광택이 나지만 빈혈이 있거나 손가락 발가락에 말출관에서 혈행 장애가 나면 손톱색이 핏기가 없이 창백해지고 손가락 끝이 곤봉이나 금북의 채처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끝의 이러한 변형은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며 이외의 만성 폐질환 환자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의사라면 심장이나 폐를 진찰하기 전에 환자의 손끝만 봐도 병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조갑이 투명하고 핑크빛을 띠지만 나이가 들거나 앞서 말했던 폐나 심장의 병이 있으면 조갑의 뿌리 부분에 있는 주바널이 창백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톱은 하루에 약 0.1mm씩 자라며 노화함에 따라 자라는 속도도 더뎌집니다. 손톱의 이상으로 어떤 질병을 알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면 우선 파킨슨병이나 바두제병이 의심됩니다. 내민 손가락 끝이 곤봉처럼 부어있다면 선천성 심장병이나 만성 기관지 확장증 또는 만성 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톱에 줄이 생기거나 광택이 없거나 손톱이 숟가락처럼 위로 뒤집히는 것은 진균이라는 곰팡이에 감염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피부과에서 손톱 검사를 해보고 백선증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약을 발라 치료하면 됩니다. 손톱이 숟가락처럼 위로 뒤집히는 경우는 선천성 질병 외에도 폐암이나 만성 호흡기 질환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손톱 밑에 출혈의 흔적인 붉은 선이나 통증성 붉은 반점이 보이면 전신의 세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의심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은 손톱의 색이나 모양, 출혈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서고 제대로 걷는 방법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워킹 교실에서는 먼저 바른 자세로 서는 것부터 배웁니다. 올바른 기립 방법은 옆에서 보았을 때 귀 뒤쪽에서 어깨, 바깥 복사뼈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포인트는 억지로 등을 뒤로 젖히지 말고 대둔근을 의식하며 항문을 조금 조이면서 서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뒤로 젖히지도 앞으로 구부리지도 않은 그러한 자세입니다. 상반신을 구부리지 않으려면 벽을 등지고 서서 발 뒤꿈치가 2에서 3cm 정도 벽에서 떨어진 상태로 우선 엉덩이를 대고 등과 어깨, 머리 순서대로 벽에 대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자신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등이 구부정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올바른 기립 자세를 기억해두고 전철이나 버스 안, 횡단보도 대기시간 등 서 있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봅시다. 한편 아름다운 자세로 서기를 해도 걷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굳거나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을 때는 시선을 조금 위로 향하고 보폭은 조금 넓게 양쪽의 어깨뼈를 서로 끌어당겨 가슴을 펴고 걷습니다. 발을 대디딜 때는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폭을 넓게 하고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착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발끝에 체중을 실어 땅을 밀듯이 앞으로 나갑니다. 다소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길이라도 발 뒤꿈치가 먼저 닿으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령자 중에는 구부정한 자세로 종종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파킨슨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관찰하면 손끝이나 팔에 떨림이 있습니다. 신경내과 전문의를 찾아가면 효과가 좋은 약을 처방해주므로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걸을 때 양팔은 앞쪽으로는 가볍게, 뒤쪽으로는 좀 크게 흔들고 손가락의 끝은 어느 정도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보기에도 멋있습니다. 최고령의 기무라 씨는 위장에 8알, 나는 위장에 7알만 채웁니다. 일본 국내의 최고령자는 교토에 사는 115세 기무라 씨로 이분은 2013년 세계 최고령 남성이기도 합니다. 일본인이 장수하는 고령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식생활입니다. 기무라 씨는 첫 번째 며느리, 손자 며느리와 함께 셋이 살고 있으며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일어설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 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식사는 주기 중심이며 위장의 80%만 채우는 소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죠. 에도시도의 본초학자 가이바라 에키켄도 장수의 비결을 위장의 8알만 채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 101세의 나이로 전 세계를 바삐 돌아다니는 나의 식사 원칙은 이보다 좀 더 적은 위장의 7알, 즉 70%만 채우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따로 운동을 하러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섭취 칼로리는 1300kcal 제한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30세 때 체중을 평생 지속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내 경우는 이 칼로리를 지키면서 위장의 70%만 채우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럼증은 고령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또한 저혈압이 있거나 술에 약한 사람이 회식 자리나 여행길에서 맥주 같은 것을 마시면 어지럼증을 느끼며 심할 때는 구토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최고 혈압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최고 혈압이 95여서 여름철에 신발을 신고 다닐 때 머리가 핑 도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식후의 일과성 혈압 저하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식사를 끝내자마자 일어나 방으로 돌아가면 일과성 혈압 저하가 일어나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10분 내지 20분 정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고령자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이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골절로 다치거나 계단 같은 데서 떨어지면 고령자의 경우는 회복하는 데 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의외로 약제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복용하고 있는 내복약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치의에게 말해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단하든지 양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 때문에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일단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보고 가능하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보여주고 약사의 소견서를 받도록 합니다. 이것을 주치의에게 들고 가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해보기 바랍니다. 어지럼증을 잘 일으키는 약으로는 정신안정제, 이런 진정제나 항전간제처럼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이 있고 처방받은 혈압 강화제의 약효가 너무 세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자동 혈압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현기증이 날 때 즉시 혈압을 재서 그때 혈압치를 주치의에게 알려주면 주치의는 거기에 맞춰 처방을 변경하거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과 복용량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는 약 이름과 용량을 적은 메모나 약국에서 주는 약 수첩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의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병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과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고령으로 인한 살굴 부위 탈장이나 치질이지만 일본인의 경우 위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아서 외과적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전에 마취약으로 처치를 해두면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적어 암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행 위암이나 식도암 수술을 할 때는 대부분 전신마취가 필요합니다. 전신마취 수술에서는 폐 기능 저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전신마취를 하면 어떤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는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대개 폐나 심장, 혈관 등 몸의 여러 기관 기능이 점차 약해지며 각 부위의 암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외과 수술을 받는 경우 무엇보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폐 기능의 저하입니다. 노화로 인한 폐 기능이 저하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스 교환을 하는 폐의 면적은 줄고 활동하지 않는 폐의 면적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관지에 아주 가는 가지인 새 기관지에 가래가 쌓여 기도 폐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되고
가래를 뱉어내는 힘, 즉 배담 능력이 떨어집니다. 고령자는 기관지에 쌓인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 기침을 유발하는 기침 반사 기능이 약해지고 구강 내 음식을 삼켜서 식도로 내보내는 힘, 즉 연화의 기능이 떨어져 음식물의 찌꺼기가 기관 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외과 수술은 성공해도 흡임성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큰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유능한 외과 의사가 수술에 성공하더라도 수술실에서 병동으로 돌아간 후 수술 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철저한 주의가 없다면 수술 후의 합병증의 위험은 매우 커집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기관 내의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혈중 산소량은 줄고 이산화탄소량은 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호흡 부정과 수술 후의 폐렴의 합병으로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큰 수술을 받은 후에는 일반 병동으로 보내지 말고 집중치료실에서 며칠 동안 마취 의사와 외과 의사의 감시하에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일반 병동으로 옮겨 간호사의 감시와 관리하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령자의 수술 중 그리고 수술 후의 관리에는 마취 의사, 병동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팀 의료가 중요하며 이러한 인력과 설비가 갖추어진 종합병원이 아니면 사실상 고령자의 수술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후기 고령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의 고령화 사회에서 이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75세를 넘기면서 진정한 인생, 진정한 자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의 인생은 말하자면 예비 인생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고령자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코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서툴게 달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각자의 모델이 되어줄 100년 이상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구는 후반전이 더 재밌습니다. 야구도 9회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는 결핵에도 걸렸고 전쟁과 가난한 생활도 경험했습니다. 요도 납치 사건 때는 나흘 동안이나 감금당해 심각한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 내 안에 구원의 말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일어나고 밤에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라고 생각하며 잠드는 것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충족될 때 인간은 행복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을 것도 연료도 부족했던 전쟁 중에는 이웃에게 쌀 한 옵만 받는 것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풍족한 시대라면 이런 일에 별 감흥이 없겠지만 행복의 문턱이 낮을 때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의 소중함을 사무치게 느끼는 법입니다. 성서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살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일 것입니다. 선생님처럼 즐겁고 젊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창피하거나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는 9, 8살 때 하이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도 하고 있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도 하는 것이니 내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동화 작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10살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요즘 초등학생들이 따돌림이나 교우관계 등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써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사도 틈틈이 하고 있지만 내가 지은 일부의 시에 곡도 붙여볼 생각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의 비결은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언을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의 친한 분들에게 이제 나는 이런 일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오직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합니다. 그리고 젊게 살기 위한 또 한 가지 비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멋지게 차려입는 것이죠. 나는 매일 아침 그날의 날씨와 일정에 맞춰 양복을 고릅니다. 양복 색깔에 맞게 넥타이와 포켓 치프도 고릅니다. 이것은 즐거움입니다. 안경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와 같은 것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이 잔뜩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된 책입니다. 가까운 도서관이나 중고 서점에서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